삼국지 생존법과 중국 역사 제9강 제갈량의 육출기산입니다. 제갈량이 기산으로 6번 나갔다. 그런 뜻이죠. 자, 촉한의 승상이자 무향후 제갈량의 이야기입니다. 유비가 죽을 때 영안에서 탁고를 승상 제갈량과 이엄이란 사람한테 내리죠. 그래서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갈량은 촉한의 실질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 지도자로 한 역할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군사 능력 확보입니다. 맨 먼저 했던 게 남중을 정벌해서 맹획을 7번 사로잡고 7번 놔줬다고 하는 7종 7금의 고사가 남아있는 사건 있었죠. 여기서 1만 명의 사람들을 병사로 차출해서 촉한의 군사로 만들죠. 그리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역량을 확보하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천성에 내려오던 도강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가 있죠. 이 진시황 이전에 진나라 시대에 사천선 수도인 성도를 지나가는 민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강원을 이제 제갈량이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천성 평원을 옥토로 만듭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고요. 또 그로부터 군량미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경제력을 일으키는 또 세 번째는 비단 산업이었습니다. 원래 총나라 비단이 유명했는데요. 특히 제갈량 시대부터 아주 활성화가 됩니다. 제갈량은 이 비단 산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총나라가 약소국이고 경제력이 빈약했어요. 그래서 이 비단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위나라 쪽에 많이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나라 또한 오나라의 귀족들이 총나라 비단을 아주 즐겨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총나라의 비단 산업이 아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은 군사 능력 확보를 하고 농업 능력을 또한 만들고 또 경제 역량을 만들므로써 이 촉한을 아주 작지만 부강한 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서기 222년에 유비가 죽고 4년간 제갈량이 승상으로서 촉한을 다스렸는데 226년이 되면 위나라의 문제 조비가 사망을 하고 그 아들 조예가 등극을 합니다. 이때부터 제갈량은 북벌을 추진합니다. 제갈량이 했던 그 북벌을 흔히 육출기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천성의 목구멍 같은 위치에 있던 게 한중이거든요. 자, 한중에서부터 위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관중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흔히 북벌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갈량이 유비를 상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하삼분지계에 의하면 북쪽에 위나라가 있고 동쪽에 오나라가 있다. 그래서 총나라는 익주와 형주를 차지한 다음에 두 갈래로 형주에서 허창으로, 익주에서 한중을 거쳐서 관중으로 나가면 10년 만에 대업을 이룰 것이다. 말하는 게 삼분지계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형주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익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익주에서 일단 관중으로 나가야겠다. 이것이 이제 북벌인 거죠. 한중에서 장안으로 가는 데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었어요. 물론 제대로 된 길은 없고 산간 사이로 나가는 잔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갈량은 북벌을 주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중에서 기산을 거쳐서 가정으로 가는 이런 코스를 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육출기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때 이 한중에서 관중으로 나가서 관중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의를 했겠죠. 군사회의를 쭉 해가지고 한중에서부터 장안을 어떻게 갈 거냐 했더니 위연이라고 하는 장수가 좌우국 계책을 얘기를 해요. 자, 나한테 1만의 병사를 준다면 좌우국을 통해서 장안을 기습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중에서부터
장안까지 가는 데는 제대로 된 길은 없고 전부 계곡의 잔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길에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맨 오른쪽에 좌우도가 있었고 낙곡도가 있었고 그 옆에 포야도, 기산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가장 험한 건 좌우도인데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위원이 얘기한 건 이 지름길을 통해서 좌우도를 통과해서 장안으로 가면 장안에 있는 위나라 사람들은 촉한이 공격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습 공격을 해서 저기 장안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제갈량은 위원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사실 위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위원이 대단한 무공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위원이 출신이 좀 비천해서 그랬다라는 썰도 있고요. 어쨌든 제갈량은 위원의 좌우국 계책을 듣지 않고 기산도를 통해서 장안으로 공격해가는 이런 약간의 우회적인 아니면 소극적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산을 통해서 가정까지 가죠. 그러고 나서 가정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삼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장안을 공격하겠다라고 이렇게 책을 세워서 공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북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1차 북벌인데요. 장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촉군이 이 잔도를 통해서 공격해라고 예상을 실제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촉군이 침입을 했다라고 소식을 듣고 거기서 관중에 있는 군사들 전부 징발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촉군에는 대장으로 마속이 있었고 뒤에 지휘관은 제갈량이었죠. 자, 위군에는 실제 장수는 장합이었고 그게 사령관은 조진이었습니다. 근데 소설에서는 조진 대신에 사마이가 사령관인 걸로 이렇게 좀 바꾸죠. 또 왜 그랬을까요? 제갈량과 사마이의 매칭을 하기 위해서 조진 대신에 사마이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갈량은 한중에서부터 기산을 거쳐서 천수를 거쳐서 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북벌은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위군이 이쪽 가정에는 그 군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꽤 성과를 거둬요. 그래서 가정 지역을 어느 정도 영위하고 여기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꽤 괜찮은 교두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촉군의 사령관 격이었던 마속이라는 자가 전략적 실수를 하죠. 처음에 위군 장합이랑 가정에서 전투를 벌여요. 1차 전투를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군사 주둔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때 산을 끼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주둔합니다. 그러자 위군이 이 마속의 부대를 밑에서부터 포위를 해버려요. 근데 마침 그 산이 물이 없는 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합이 마속의 군대를 포위를 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마속은 여기서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은 군사를 이끌고 밑으로 쳐내려오다가 장합의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군사를 잃고 마속이 돌아오죠. 기산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전투에 패한 마속을 죽이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남았죠. 마속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선이 많이 있겠죠. 마속이란 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다. 뭐 이 사람은 글을 안 읽는 사람이다. 전략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아마 가피를 한 거고요. 결국은 마속이란 자가 무력이 있었던, 지략이 있었던 뭐 어떤 이유에 대학은 장합이라고 하는 위나라 잔선에 졌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북벌은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갈량은 다시 북벌을 가죠. 그러니까 1차 북벌에서는 마속 때문에 이제 후퇴를 하고 다시 군사를 정비하고 군량미를 준비를 해서 다시 북벌을 나섭니다. 나서서 또다시 싸우는데 그때 사마이는 제갈량과 적극적으로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원 지역에서 1대1 붙어야 되나 붙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갈량은 하도 답답하니까 사마이한테 이런 걸 보내죠. 부녀자들이 쓰던 두건, 머리 장식, 부인들이 쓰던 장신구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부인들이 쓰는 장신구, 머리 장식을 보냈을까요? 너 대장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치마를 보냈다고 하는 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대장부가 적군을 붙었으면 싸워야지 왜 성 안에 틀어박혀서 싸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갈량을 요구했던 거죠. 실제 역사가 진수도 이런 기록을 한 거죠. 장합이 촉군의 화살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사마이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마이는 왜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사마이가 제갈량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예,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드라마나 소설에 그렇게 나오죠. 사마이는 되게 미련하고 뭐 미련 곰탱이 같죠. 그리고 제갈량은 뭔가 샤프하고 전략이 아주 능통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의 반면에 사마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사마이가 그런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죠. 제대로 나가 싸우질 않으니까. 여기에 여러 진실이 숨어 있어요. 우리 흔히 제갈량이 관중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섰던 북벌을 흔히 육출기산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출기산, 6번 기산으로 진출했다라고 한 이야기가 사실인가?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와 6번째만 제대로 기산을 거쳐서 가정 또는 오장원까지 갔고 나머지는 위나라군이 쳐들어왔거나 아니면 산발적인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6번 나간 게 아니에요. 제대로 나간 건 2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228년에 기산을 치고 가정에서 싸웠으나 실패하고 물러났다. 이게 바로 읍참마속의 사건이죠. 이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정까지 갔으니까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같은 해 겨울 산관으로 나가 진창을 포위했지만 군량이 떨어져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포위해서 몇 달 싸우다가 돌아간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다음 해에 건위로 나가 무도와 은평 두 곳을 빼앗고는 되돌아갔다. 건위와 은평은 위나라가 있는 저기 그 위수 이전이에요. 그것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좀 싸우다가 되돌아온 거예요. 네 번째는 그 다음 해 가을에 위가 공격해오자 성고와 적판에서 그곳을 지켰다. 이번에는 촉한 군사가 공격한 게 아니라 위나라 군사가 공격했다는 거야. 잔도를 거쳐서 이 한중 지방으로 쳐들어오니까 이거를 막은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기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가정까지 못 가고 기산까지 가서 기산을 포위하고 목으로 군량을 운반했고 그랬는데 군량이 떨어져 퇴군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군량이 떨어져 퇴군했다, 되돌아갔다라는 사건이 여러 번 보이죠. 이만큼 군량을 나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알려주죠. 자, 마지막으로 6번째. 234년 야구를 거쳐 무공과 오장원을 점거하고 유마로 군량을 운반했다. 그러니까 오장원은 가정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산을 거쳐서 오장원까지 간 건 6번째예요. 꽤 많이 진출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유마로 군량 운반했는데 여기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퇴군했다. 저도 어릴 때 삼국지를 읽다 보면 제갈량이 정말 대단한 그 능력자고 북벌을 위해서 싸우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역사적 팩트를 조사해 보면 제갈량이 육출기산을 해서 관중지방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기껏해야 가정 내지는 오장원까지밖에 못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원은 장안에서부터 수백 리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안 부근에 가지도 못하고 저 변방에서만 위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제대로 이겨보지도 못하고 툭하면 군량미가 부족해서 되돌아갔던 게 육출기산이었던 겁니다. 그 육출기산 사건 중에 또 유명한 공성계라는 게 있죠. 이것도 소설에만 등장하는 건데요. 이게 2번에 나갔던 이 가정까지 갔을 때 있던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기산에서 갔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돌아올 때였는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퇴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촉한의 군사는 위나라 군사하고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적절하게 잘 퇴각하기 위해서 이런 트릭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어느 성에서 성을 전부 비워놓고 성루 위에 올라가서 검은고를 켜고 있었다. 그랬는데 사마의 군사가 쫙 이 성에 와보니 성문은 다 열려 있는데 그 위에 제갈량 혼자서 검은고를 틀고 있더라.
그래서 사마에는 꽁지 빠지게 도망갔다더라. 제갈량이 저 뒤에 꿍꿍이가 뭐가 있을 테니까 도저히 저럴 수가 없다라고 해서 도망갔다. 이런 게 이제 제갈량의 공성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사마에는 진실로 제갈량을 두려워했던가? 왜 사마에는 제갈량과 제대로 싸우지 않았는가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육출기산 이야기에서 두 번째, 네 번째를 보면 싸우다가 포위했는데 군량이 떨어져 되돌아갔다. 이런 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갈량 군사들은요, 겨우 몇 달치 정도밖에는 군량을 휴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이 모구와 유마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모구가 뭐냐면 나무소란 얘기예요. 모구.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있죠? 사람이 군량미, 뭐 보리나 뭐 쌀, 뭐 여러 곡식들을 여기다가 싣고 소 머리 같은 걸 달고 마차를 사람이 끌고 다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마는 뭔지 몰라요. 모구는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유마는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말이나 소 같은 짐승, 가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람이 등짐을 지거나 아니면 모구 같은 도구를 수레를 만들어서 군량미를 운반해야만 했었던 제갈량의 사정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정이었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잔도라고 하는 거죠. 한중에서 관중으로 넘어가려면 아까 기산도, 포야도, 자오도 있었죠. 그 도라고 하는 길이 바로 잔도였어요. 길이 제대로 없어요. 그냥 계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곡 옆에 절벽에다가 행으로 기둥을 받고 그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 1m 정도의 길을 만들었던 거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잔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이 싸울 때 유방이 관중에서 항우한테 한중왕이라는 걸 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방이 한중으로 넘어가요. 그 넘어갈 때 바로 이 잔도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 잔도를 불태워버려요. 내가 다시 잔도 넘어오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항우가 그러니까 유방이라는 사람을 안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토록 이 관중과 한중 사이에는 길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 잔도를 통해서 사람이 이동하고 어떤 짐 같은 것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람의 인력에 의해서만 군량미를 운반해야 되니까 겨우 몇 달치밖에는 조달할 수밖에 없는 이 촉한 또는 제갈량의 군사적 사정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아는 사마이는 미쳤다거나 싸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몇 달만 기다리면 제갈량 군사들은 군량미가 떨어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군대들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사마이는, 이 머리 좋은 사마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총나라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북벌이 승리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촉한이라고 하는 약소국의 승상이었던 제갈량은 왜 그렇게 북벌에 매달려만 했는가? 사실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잘 뜯어보면요, 진술한 역사가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대단한 행정가다. 유비의 명을 잘 받들어서 유비의 아들 유선을 잘 모시고 촉이란 나라를 부유화했다.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농업 생산을 늘렸고 여러 가지 법 집행을 잘했고 민심을 잘 다독거렸고 행정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물음표인 사람이다, 실제로. 그게 역사적 평가예요. 그리고 이 북벌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1차에서는 가정까지 갔는데 마속이라는 자에 제대로 군사 전략을 못해가지고 못했고, 또 오자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어서 못했고, 결국 북벌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북벌에 끊임없이 매달렸고 이 촉이라고 하는 약속의 모든 것을 이 북벌에 쏟았거든요.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군사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촉한의 모든 것을 전쟁에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조조야도 조비가 이렇게 다스린 위나라가 크게 있어요. 그리고 장강유역은 손건의 오나라가 다 차지했습니다. 지금 촉한이라는 나라는 이
익주라고 하는 성이 크긴 한데 결국은 이 중원이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 영역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 10분의 1에 불과할까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27개 성이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만큼 익주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고, 또 제갈량이란 사람, 또 제갈량과 함께하는 여러 지배층 사람들은 다 외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익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미래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벌을 통해서 익주를 벗어나야만 했다는 게 결국은 이런 익주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란 거죠.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비가 원래 주인이었던 익주의 유장의 자리를 뺏었잖아요. 그 똑같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익주가 위나라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익주라는 것이 약소국이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서 북벌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정이 있었던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북벌을 애쓰다가 제갈량은 향년 54세에 오장원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또 이 군량미 말이나 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장원에 가서도 둔전이라는 걸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뭔가 기반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관중까지 공략을 해나가겠다, 그런 애를 많이 썼는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역사적으로도 익주의 세력이 중원을 차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갈량의 운명은 거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 전쟁터에서 멋있게 죽었기 때문에 역사적 주인공, 또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갈량이 죽은 다음에 제갈량이 머물던 막사를 둘러본 사마이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기재로다. 대단한 뛰어난 인재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력을 다지는 데 있어서는 제갈량이 분명 뛰어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죽었는데 이 제갈량과 이 맞수였던 사마이,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꼭 이 맞수였던 사마이를 좀 바보같이 제갈량을 아주 주인공 대단히 뛰어난 인물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이런 그 소설적 줄거리가 생긴 거죠. 사공명 주생중달, 죽은 공명이 산중달을 도망치게 하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죽었는데 지휘자가 죽으니까 촉나라 군대가 이제 후퇴할 거 아니에요. 촉한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사마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촉한 군사들은 나무로 가짜로 이 제갈량의 몸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막 쫓아오던 사마이가 제갈량이 살아있네? 분명히 나 죽었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갈량이 살아있다니까 거기 벌벌 떨고 제갈량이 살아있다라고 막 태각합니다. 그러고서는 이 막사에 돌아와서 사마이는 스스로 이 바보 같은 자기 자신을 후회하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죽은 공명한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소설적 트릭인 거죠. 주인공인 제갈량, 악인의 대명사인 사마이를 서로 대비시키기 위한 낙원 중에 재밌게 묘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공명, 주생, 중달. 결국 이렇게 오장원에서 제갈량은 이제 죽었는데 부하들은 제갈량의 시신을 그 오장원에 놔두지 않고요. 한중까지 후퇴를 해서 섬사성 한중시 면현에 제갈량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갈량의 시호는 충무 또는 무후예요. 그래서 무후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사천성의 수도인 성도에 가면 무후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무후사를 제갈량의 무덤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무후사에는요, 제갈량의 무덤은 없고 한중시에 따르죠, 유비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제갈량이 이제 한중시에 있으니까 그쪽에 다 마련돼 있었는데 유비는 그 백마성에서 죽었잖아요. 백마성에 있는 걸 당연히 성도로 모셔왔겠죠. 그러니까 원래 유비의 무덤이 있는 곳에다가 제갈량의 사당을 함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무후사는 유비의 무덤이 있고 제갈량의 사당일 뿐인데
그러니까 낮은 사람 승상 제갈량과 그 임금 유비를 함께 모신 거죠. 어찌 보면 이 군신 간의 관계가 역저해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이 있죠. 보통 군신을 같이 쓰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같이 썼을까요? 당연히 명나라 이후에 소설적 어떤 각색에 의해서 이 제갈량은 거의 흰쪽 존재로 모셔지다 보니까 유비보다 더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는 유비의 무덤이 있었고 제갈량 무덤은 한중시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당만 여기 무사에 모시는 바람에 군신이 함께 있는 이런 절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